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내릴 전망이라고 하죠. 특히 슈퍼 엘니뇨라는 대형 변수까지 예고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특히 폭우와 폭염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준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은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무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집중호우에 대한 충청북도의 피해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주 실장님. 예, 작년도 그 8월 초중순경에 우리 충북 지역에는 남북으로 좁고 동서로 긴 그 구름대가 형성이 돼서 시간당 강우량 30에서 70mm의 그 강한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요즘의 그 강우의 특성을 보면 단시간에 그 국지적으로 내리면서 그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고요. 그 작년에 우리 지역의 그 총 피해액은 한 25억 원 정도 됐고, 그 사유시설물로서 이제 건물 파손이나 침수가 30동, 그리고 도로 파손이라든지 하천 제방 유실 등 그 공공시설이 한 77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네. 복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지금 현재까지 그 복구 현황은 한 94% 정도 완료를 했고요. 그 대부분 6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하루빨리 신속히 끝내야겠네요. 자, 그리고 장마철이 좀 길어지고 있고 예년과 좀 다른 양상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염효 이사님, 예년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2017년이죠. 그때 청주에 상반기 내내 비 한 방울이 오지 않다가 7월 16일 새벽에 시간당 90mm 이상, 3시간 동안에 한 300mm 정도 집중호우가 와서 뭐 충북대 정문, 그다음에 롯데 아울렛 이쪽 막 잠겼던 이런 피해가 있었고요. 2020년 여름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그때 우리나라에 54일 최장 그 장마가 이어지는 역대급 장마, 이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중국과 일본은 더 큰 피해가 있었던 장마가 있었고, 또 지난해 수도권에, 그죠? 수도권에 100mm가 넘는 시우량 100mm 이상의 강우량이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수도권도 위험지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상황 등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이 강우 패턴은 점점점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국지성 집중호우,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를 일으키는 양상이 빚어지고, 그리고 이제 홍수를 예전에는 자연재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분명하게 이제는 어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기후변화 문제, 그래서 기후재난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는 뭐 기상청에서도 이제 예보하는 것처럼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수량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곧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죠. 역대급 호우가 전망되고 있는데 이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청북도의 대책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망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이 우리가 24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사전 점검을 지난 5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든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또 침수 위험지구 같은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을 완료했고요. 또 그 배수로라든지 또 그 수문, 배수 펌프장 이런 거 같은 그 배수 시설 사전 점검을 금주 중에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서 그 침수 취약 도로가 있습니다.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지하차도 이런 것이 있는데. 둔치 주차장은 이제 한 31억 원 정도를 들여서 23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지하차도나 하상도로는 6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침수 우려 공동주택의 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또 반지하 주택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반지하 주택의 그 물막이판 설치 여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임시 주거 시설이나
응급 구호 세트, 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신속한 피해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청북도의 대책을 들어보셨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복구 대책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이제 구조적인 대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비구조적 대책이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대책은 대개 시설이나 이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거고, 비구조적 대책은 어떤 시설물이 아닌 우리 사람들이 공동체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아까 여무 의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라든지 이 슈퍼 태풍이 굉장히 강하게 올 겁니다. 이 기상이변 현상에 의해서 슈퍼 태풍이라고 하면 1강수량 1000mm 이상이 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 1강수량 1000mm 이상이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여무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은 댐 수위 조절 문제 때문에 괴산댐도 그렇고 저 위에 지난 용담댐 이 수위 조절 실패로 인해서 홍수 피해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만큼 그 관계 기관들,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와 충청북도가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이 수위 조절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집중 호우 시에 몰려드는 수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류조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충북대학교 정문 소개도 있죠, 그죠? 이런 저류조나 아니면 범람원들을 보다 많이 확충해서, 물론 이제 이건 좀 궁극적인 대책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단계적으로 늘어 나갔으면 좋겠고, 하나는 우리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사실 비가 막 올 때 초기 강우가 빨리 배수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수구가 막혀요. 예. 왜 그러냐면 쓰레기, 비닐, 담배꽁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번에 이제 홍수 오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이 배수구에 관한 일제 점검 좀 해서 여기에 관한 대책도 한번 고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연구소에서 우리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에서 충북 단양군이라든지 진천군 이런 현장 조사를 나가보면 야산에다가 침대라든지 가구라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비용이 발생하니까 쓰레기 종량제라든지 비용 발생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차에다 싣고 가서 산에다 버려요. 근데 이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산에 있는 진흙이나 나무까지 그리고 가구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농촌 지역에서는 이 하천이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인터뷰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분 정도면은 그 좁은 하천에 다리가 막히는 거예요. 나무까지 침대, 뭐 가구류 이런 의자, 책상, 뭐 냉장고까지 있어요. 네. 그걸로 막히게 되면 이게 댐 역할을 해서 물이 마을로 역류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뒤에서는 산사태나 빗물이 그대로 산에서 내려오고 앞에서는 하천물이 역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비구조적 대책의 일환으로 이제 배수로 문제하고 함께 연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매년 침수가 되는 곳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피해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은 보입니다만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혹시 타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좀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면 조금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재난관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평상시에 이 자연재난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에 그 주택들을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그곳을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름철에는 거기에 그냥 피크닉을 와서 가족 단위로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잠기게끔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거기에 주거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막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좋은 거는 상습 침수 구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이주시키고 그곳을 아까 여무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저류조로 활용한다든지 또는 우리 청주에도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을 막아두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엘리베이션 기법이라고 그래서 그 침수되는 주택이나 시설물을 땅으로부터 1m나 1m 50cm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드리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우리 지역에 우박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우박 피해 관련해서는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그 우박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좀 그 과수원이 처참할 정도로 네. 나무도 피해를 많이 보고 과일도 거의 쓸모없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 우박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다만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그 피해 조사를 통해서 그 복구비라든지 대파비를 지원해서 관련 농민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런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 차원에서는 이제 보상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교수님? 자연재난의 경우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가 날 경우는 대개 과수원들이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의 경우는 이 과수원의 형태가 그 온실 형태를 띠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그게 뚫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로 된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이 기상이변으로 그 유리마저도 다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에 대한 뭐 보험이랄까요? 이런 뭐 피해 보험 이런 것들을 혹시 갖추고 있나요? 갖춰져 있나요? 네, 그 어제도 피해 농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대부분 그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도 있고 그 농작물 피해 보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농민분들한테 그런 보험 가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런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최소화하고 또 보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좀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이제 한동안 폭염이 이어지겠죠. 이번에는 폭염에 대한 상황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상재해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이 바로 폭염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지난해 충청북도의 폭염 피해는 어땠습니까? 그 폭염을 그 일명 그 조용한 살인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태풍이나 홍수 이런 것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위험하다는 걸 감지를 할 수 있는데 폭염은 그냥 조용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그 온열 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작년도에 온열 질환자가 우리 도에는 52명이 발생해서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가축 피해는 한 4만 6천 마리 정도 닭을 주로 해서 그렇게 폐사했고 그 농업 피해는 없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예년과 이 피해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추세인가요? 그 폭염에 가장 그 심했던 해가 2018년도 폭염이 제일 심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는 온열 질환자가 한 4,5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사망자도 그 당시에 48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20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해서 두 분이 이제 사망을 하셨고 가축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5년치를 저희들이 이제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피해 온열 질환자 발생이라든지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 충북은 정체되거나 좀 감소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충북이 폭염 피해 대책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온열 질환자가 우리가 52명이 발생을 해서 한 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그 2023년도에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길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6월인데 벌써부터 덥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최근 폭염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올해 아시아 봄 더위가 벌써 이제 심각하게 막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베트남은 역대 최고인데 44.2도를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옆에 미얀마, 태국 전부 43도, 44도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 세계 기상기구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 3년 동안은 왜 라니냐 현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기온 상승을 억제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엘니뇨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태평양의 수온이 평균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아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폭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가 경험했던 최근의 폭염은 2018년도 여름이 아마 국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폭염이었을 건데요. 강원도 홍천이 그때 41도 기록됐었어요. 그죠? 네. 서울도 39점 몇 도가 나왔었고 우리 충북의 충주시가 그때 40도 이렇게 기록했었죠. 그런데 이 시기 이제 폭염 일수, 그다음에 열대야 일수가 같은 시기 대비 가장 많았었던 그런데 이런 양상이 언제 또 갱신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약과이죠. 사실은 같은 시기 북미, 유럽, 아시아 다른 지역은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거꾸로 혹한이 영하 50도 이렇게 폭염과 혹한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심각한 날씨가 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결국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영향, 기후 변화 영향, 특히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다고 그러는 거죠. 그로 인해서 폭염도 심해지고 혹한도 심해지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진짜 올 여름 너무 덥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큰데요. 충청북도의 폭염 대책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도민분들께서 좀 안전하게 우리 여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6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무더위 쉼터를 2,600개소 이상을 만들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살수차를 좀 운행해서 도심의 열싸움 현상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살수차를 운행하고 그늘막이라든지 물안개 분사장치 같은 폭염 저감 시설을 1,004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우리 폭염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한 24만 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이 한 24만 명 계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찰과 또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스마트 그늘막을 30개소를 설치를 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폭염 국민행동 요령과 요령을 홍보를 하면서 폭염의 3대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 그늘, 휴식인데요. 물을 자주 마시기, 또 그늘에서 시원하게 지내기, 또 더운 시간에 휴식하기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가 농축산 분야입니다. 우리 가축들을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축사에 대한 통풍기라든지 환풍기를 사전에 점검을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 분야에서는 무더위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요 무더위 시간대에는
활동 시간을 좀 단축하고 작업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얼음물이라든지 또 얼음 조끼 또 그 식용 소금 이런 것을 배치를 해서 그 현장 근로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원할 때 냉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대책이랄까요? 아까 잠시 뭐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우리 도의 이제 냉방 대책은 4개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7월과 8월 2달 동안 그 한 달에 11만 5천 원씩 그 23만 원을 2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600개소가 넘는 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7억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 그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라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을 이제 지급을 해서 저소득 그 취약계층들이 4인 기준으로 1년에 1회 3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무더위 쉼터를 그 24시간 개방해서 우리 도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북도의 폭염 대책 들으셨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완할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있을까요, 교수님? 예. 농촌에 저도 이제 그 재난 현장 조사차 가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마을 회관에서 그 노인분들께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먹고 얘기하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이 전기요금 부담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위로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공공기관 역할이 조금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드립니다. 그건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 유럽의 경우는 우리처럼 이런 마을 회관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 청사, 정부 청사나 지방정부 청사 여기를 전면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무더위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그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집에 있지 말고 여기로 와서 쉬셔라. 와라.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전기요금 부담되고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 다습하지 않거든요. 습하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철에 선풍기나 선풍기도 없어서 그냥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상 폭염이 시작되면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오라 그래서 거기에서 냉방을 하고 있다가 저녁에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의 그 취약계층 분들을 흡수해서 여름철 폭염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뭐 냉난방이 조금 인간보다 좀 타이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모이시면 오히려 더우실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그 의견도 들어보고요. 여무 이사님은 혹시 개선할 방향 있으십니까? 그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충북 지역에 폭염 관련된 질환자들이 정체되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고혈압 환자가 폭염을 맞으면 뭐에 의한 사망인지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미세먼지랑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막 혼합돼서 발생되는 질병이나 이런 양상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싶고 면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적인 대응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조금 더 궁극적인 대책들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를테면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시 내에 인공열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도심부가 특히 더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온도 차이가 5도 정도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에 폭염우이라는 취약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건데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 개발을 할 때 바람길을 고려한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도시 숲이나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넓힌다든지 실제 도시 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여름 낮 기온은 3도에서 7도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심 내에 아까 이제 물 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물길을 많이 조성하고 친수 공간을 많이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건물 옥상 녹화, 건물 벽 녹화, 충청북도 서관 쪽에 일부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들 좀 더 확대한다든지 특히 이제 걸어가면서 보행할 때 그늘이 많이 져야 되는데 자꾸 가로수를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많이 늘리고 또 유지해 나가는 이런 식의 좀 더 구조적인 대책들이 더 많이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연 친화적인 방법 필요하다. 그리고 공공기관 개방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재용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공공기관의 역할 중에서 이런 그 무더위가 폭염이 심할 때 공공기관을 개방해서 일반 주민들이 좀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은행 같은 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도청 청사를 그런 식으로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열섬 효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제 다 하고 있죠. 우리 도청 청사에도 벽면 녹화를 하고 있고 옥상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열섬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 부분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고 도시 바람길 습이나 도시 습 조성 또 친수 공간 조성도 각 시군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주신 그 가로수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전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은 많은 그늘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를 너무 그렇게 강제로 자르는 것은 좀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탄소 흡수 문제라든지 또 그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이 우리 폭염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 폭염에 관련된 대비책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예산 마련은 충분히 되어 있나요? 예산 부분은 항상 모자른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우선해서 이 사망사고, 인명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하면 뭐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강구책이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노력은 하신다 했는데 혹시 뭐 국가의 뭐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중앙정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도 굉장히 그 폭염이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사전 협의를 미리 좀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대책들을 잘 마련을 했는데 예전에도 우리 몇 년 전에 상당구에 청주시 상당구에 그 상수도 관로를 공사하다가 이제 건드리는 바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물이 다 단수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한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여름철에는 가급적이면 그런 공사들을 좀 지양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다양한 의견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개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염우 이사님 한번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양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이 양상을 줄이기 위한 이를테면 대응 대책,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들이 따로 있고 또 한 가지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에요. 각 지자체별로 다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몇 년지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다양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제 어차피 변할 수밖에 없는 이 기후환경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적응하자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반인들보다는 기후 취약계층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 장애인들 여기에 관한 좀 더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호모 클리마투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해가는 인류라는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뭐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 당면한 사항들을 우리 스스로 적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그동안은 날씨 같은 것들 비 오냐 안 오냐 정도만 봤었는데 이제는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죠? 또 미세먼지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면밀히 살피면서 그날 자기 스스로 하루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이런 습성들을 길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자기 텀블러나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우리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이었습니다. 괌에 슈퍼 태풍이 부는 바람에 물과 전기가 끊겼고요. 또 항공편도 결항이 됐었죠.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집중호우와 폭염도 예년과는 지금 다른 패턴으로 흘러가면서 예측과 전망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교수님. 과거에는 이제 이런 원인이 자연 현상에도 책임이 있고 인간에 의한 책임도 있다. 이런 양분된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이 합의된 바가 뭐냐면 지금의 이런 이상기온이나 기후위기, 기후이변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 인류의 공동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 탄소 중립 사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탄소 중립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은 그 앞단에 어떤 표현이 있는 거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이 이 지구 온난화 문제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후 위기, 기후 비상 사태로 연결이 되고 있고 지금은 이거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 2019년부터요 기후 변화라는 표현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비상 사태라고 규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각 국가별로 전부 다 마련해라 이렇게 했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블랙 스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불가능한 현실이 예측 가능하게 됐을 때 이걸 또 그레이 라이노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회색 그 코뿔소 현상이다. 네. 분명히 저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위기관리, 재난관리가 일상화되는 사회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인간의 탓이라는 게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산불도 전에 없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형화 그리고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이 기후 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사님? 우선 지금 교수님께서 블랙스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린 스완으로 어떻게 국면 전환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세계적인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시기고요. 산불 예를 들어보면 최대 대형 산불로 기억나는 것은 2019년 9월에 시작했는데 호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2020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불이 탔거든요. 코로나 직전까지 6개월 동안 탄 건데 왜 그랬냐면 50도 정도에 육박하는 폭염, 가뭄, 강풍 이 세 가지 기상이변이 집중되면서 뭐 손을 쓸 수 없는 굉장히 큰 피해가 났죠. 우리나라 면적보다 많은 면적이 소실됐고 4억 톤가량 이산화탄소가 추가 배출됐고 이때 캥거루나 이런 동물들이 12억 5천 마리가 희생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 한참 와중인 2020년 5월에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났어요. 네. 북극 지역이 이상기온이 일어나면서 산불이 났는데 역시 끌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온도가 얼마나 높았었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 중에 가장 추운 지역이라고 그래요.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6월 말에 38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지역이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그때 아시아 홍수가 났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기후 재난들이 막 서로 맞물리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을 막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 사회로 어떻게 전환할 거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실제 탈탄소 녹색 사회 경제 구조로 전체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모든 기관단체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충북도청에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범도 및 실천 협력 체계. 그래서 그동안의 거버넌스를 다 묶어내는 메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교수님도 여기에 더 보태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가 이 기후 위기 현상에 대해서 바라볼 때 레질리언스 체제로 갈 거냐, 거버넌스 체제로 갈 거냐, 또는 지금 말씀하신 어댑테이션,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모든 사람이 지긴 져야 되는데 특히 각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 기업이고 그 기업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는 기여를 할 때가 됐다. 즉 탄소 배출량을 대대적으로 감축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에너지 다이어트에 대한 전폭적인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이 하는 노력을 갖고는 미미한 효과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걸 감시하고 또는 협력하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면 바로 정부거든요. 정부 중에서도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로컬 거버먼트가 해야 된다는 거 같고 또 하나는 국민이 결국은 해야 된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빠졌습니다. 뒤로. 과거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유엔에서조차도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로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네. 현장에서. 이런 그 로컬의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기업과 개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여무 이사님 말씀하신 이 전 도 차원의 거버넌스, 도 차원의 우리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거기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 기업의 역할이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충청북도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장님. 그 온실가스 배출이 주로 이제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는 그 아리백이라든지 또 그 수출 부분에 있어서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도 그 기업체의 그 자발적인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아리백이죠. 그런 아리백 정책을 하고 있고 다만 대기업에서는 그런 역량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중소기업 이런 데에서는 아직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에너지 부분에서 기업체들도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방정부와 또 중앙정부, 기업체가 다 같이 합심해서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들으시면서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책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 이제 김영하 지사님 취임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환경단체가 탄소 중립에 관한 실천 협력체계를 구축합시다라고 계속 건의드렸고 도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호응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랑 확연히 차별되는 그런 식의 가시적인 결과물은 좀 우리 민간 환경운동가로 볼 땐 좀 더디다. 이달 말에 충북 녹색전환 포럼과 도지사님하고 정책간담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게 이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상의할 계획이니까 그때 실장님도 구체적인 좀 안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셔서 뭔가 충북이 실제 도민과 도가 함께 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도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아까 교수님 주체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방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기업체 물론이고 중앙 정부 또 일반 주민들도 그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의 뭐 대표적인 것은 뭐 가까운 곳 걸어 다니기, 또 에너지 절약하기, 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쓰레기 줄이기 네. 이런 것을 좀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것은 나 혼자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다 같이 누구나 다 같이 동참해서 기후 위기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고 또 그런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또 기후 위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실천을 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뭐 장기적인 계획 포함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여무 이사님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우, 폭염 또 산불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기후재난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미래로 나아가서 지금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지금 날씨가 제일 평온한 날씨였다. 거꾸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전환을 할 때가 아니라 전환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이고 이제 기후재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인류 멸종이라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난 2월 20일 날 이제 그 청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립 26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이제 본 현상인데 그 당시에 12살, 13살 어린이 2명이 초청이 돼가지고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200여 명의 참석자 어른들이 그때 갑자기 다 말문을 잃었습니다. 딱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도 늙어서 정상적으로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우리 인류의 책임이지만 특히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천 협력 체계를 만드시거나 또는 기업의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거기에 참여 주체로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계속 어른들끼리만 지금 이야기를 살 만큼 산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는 이 거버넌스 조직으로 들어오고 당당하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앞으로 늙어서 죽을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우리 청주에서 충북에서 한번 만들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예, 2021년도에 그 영국의 본부를 둔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아동 구호 단체죠. 여기서 그 발표한 논문을 보고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냐면 2020년도에 태어난 지금 어린애들하고 저같이 1960년대에 태어난 할아버지 세대가 그 자연 재난에 겪을 그 확률을 따졌는데요. 그 가뭄이라든지 산불, 또 기근, 폭염 이런 그 자연 재난을 당할 확률이 우리 애들이 애들이 2배에서 7배가 많습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얘기고 우리가 그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줘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위험한 환경을 물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은 실천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하죠. 대비책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